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대학 원서 지원의 전략, 또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쯤 아마 이제 올해 9월에 원서를 쓰실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내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겠죠. 물론 아직도 이제 외국에서 학기가 종료가 되지 않아서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러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은 뭔가?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글로벌 인재 전형이나 또는 어학특기자 전형 등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는 전형, 또 교회 활동들이 반영이 되는 전형들이 많았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학특기자 전형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들도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내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 해당된다면 7월에 재외국민 전형을 통하여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자들끼리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카이스트의 외국고 전형, 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검정고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와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분리하여 선발하는 이 두 개의 전형, 또 연세대학교 미래의 글로벌 인재나 한동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전형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직접적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국내 수시의 전형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이렇게 특기자 전형이라는 4개의 전형이 수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국내에서 3학기나 5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가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원 자격에서 일단 막히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능 시험의 준비가 어려운 해외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간다라는 정인데 서울이나 경기권의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적어도 1등급이나 2등급 초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외국에서 올 A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국내 대학의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대부분 1등급에서 3등급 범위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취득한 높은 성취도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하거나 서울 경기권의 상위권 대학에 입학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결국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지원 자격의 제한에 문제가 있고 수능 최저 충족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부적절한 대학들이 많고 사실 학생부 교과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은 서울 경기권에서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 사실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지방에 있는 대학의 몇몇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방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서울권으로 넘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충남, 충북 지역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역 대학은 내신 성적이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역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도 대부분 다 3등급권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3등급이라는 성적은 외국에서 성적을 취득한다면 거의 A등급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부 교과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은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열려 있다는 점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문제 없고 수능 최저 없으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해서 맞는 건 맞는데 예전에 비해서 학종이 불리해진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종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역량을 반영하는 거고 그 비교과라고 한다면 뭐 외국에서 있었던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
또는 봉사활동들, 그 다음에 수상경력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교내 활동들이 우리가 바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작성하는 내용인데, 아시는 것처럼 국내 입시에서는 수상경력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 활동 반영되고, 그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학교 외의 봉사활동들은 대부분 다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교과 활동들 중에서 쓸만한 내용이 없고, 또 비교과 활동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입에 미반영 되어지거나 영향력이 감소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종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지 결코 않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학종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 그럼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수시 전형에서는 토플 성적, 그 다음에 SAT 성적 반영되지 않죠. AP 학교인 경우에는 AP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위권 대학의 학종으로 쓰려면 고등학교의 유형이 우수한 고등학교 유형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IB 디플로마이거나 또는 A레벨 같은 학교이어야 된다는 점이고, AP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 자체가 우수성이 인정이 될 만한, 다시 말하면 학생 수도 많고 학교의 우수성이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학업적 성취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과목적으로 봤었을 때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과목의 성적이 우수성이 인정이 되면서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불리해졌거나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어학특기자 전형은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죠. 아시는 것처럼 현재 어학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 국제학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는 서경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이, 이 세 개 대학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세 개 대학, 이화여대, 국민대, 서경대, 또 남학생들이라고 하면 국민대, 서경대밖에 서울권에 없는데,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인어학 성적을 딴다, 토플 준비한다,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특기자 전형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준비를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형이 구분이 되면, 첫 번째, 내가 만약에 학교의 우수성과 학업적 우수성과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학종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공인어학 성적이 토플 IBT 기준으로 적어도 한 115점 정도, 114점 이상의 점수라고 한다면 이화여대나 국민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고등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고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활동의 다양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이 토플이 115점 이상의 점수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바로 뭐가 유리하냐면 논술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논술 전형은 전 정부에서는 대학의 입시를 정시 그리고 수시로 구분하고, 수시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종합 고른교회 전형으로 가면서 논술 전형을 축소 내지 폐지를 유도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는 사실 이런 교육적인 규칙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런 틈을 노리고 논술 전형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올해 이제 논술 전형을 신설하죠. 예전에 있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344명을 뽑습니다. 실제 요거보다 좀 더 인원이 늘었는데, 논술 100% 선발이니까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논술로만 뽑는데, 가장 큰 장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문계나 자연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의 영역 중에서 8등급이에요, 합이. 그러면 평균 2등급을 맞아야 되고, 어떤 과목에 1등급을 맞았다면 다른 과목은 3등급을 맞아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수능 최저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능 최저가 가장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올해 내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올해 서울권에 건국대나 동국대를 붙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수능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논술 준비 잘해서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에 도전하실 수가 있겠죠.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결국은 경쟁률이 반토막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수능 체제의 미충족이 이 정도 되어지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봤자 약 40% 정도.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6명은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하락하고 또 뭐 하게 된다? 논술에 그만큼 합격생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보시면 성신여대부터 시작해서 동덕여대까지가 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보시는 것처럼 논술 고사일입니다. 경희대학교 논술고사는 11월 18일과 19일에 논술고사를 보고 숭실대학교 11월 18일,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는 10월 8일입니다.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는 성신여대, 홍익대, 카톨릭대학교가 수능 전에 보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이렇게 논술고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11월 25일과 26일, 한국외대 11월 25일,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11월 25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논술은 수능 이후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 외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죠. 자, 논술고사에서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들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면 당연히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결국은 논술고사의 입결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외국에서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 수능의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죠. 자, 연세대학교는 논술고사가 10월 12일에 시험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논술고사 100%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은 작년도에는 수학과 과학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과학이 없어지고 수리논술로 보시는 것처럼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수학 등으로 수학으로 바뀌었고요. 인문계열은 인문, 사회, 교과목에 대한 통합형으로 바로 이렇게 봅니다. 연세대학교 말고도 이렇게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학교들이 해외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될 학교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능 체제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도 반영하지 않고 한양대학교도 수능 체제 반영하지 않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광운대학교도 반영하지 않고 상명대학교도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럼 결국은 이런 학교들은 그냥 논술 100%로 뽑는다. 대학에 따라서는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라고 되어져 있지만 해외고 졸업자인 경우에는 비교 내신을 적용하기 때문에 논술 성적으로 학교 내신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논술 100%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장점은 수능 공부 없이 논술 고사만으로 합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수능 최저가 없으면 그 경쟁률이 30대 1이다. 그럼 30대 1이 그냥 실질적 경쟁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탈락자가 없어 보다 보니까 경영이 논술고사의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학교가 바로 뭐냐면 경희대 같은 학교예요.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논술 100%이고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 수능 최저가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수능은 4개 영역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그리고 탐구는 2과목을 보게 돼 있죠. 그 2과목 중에 하나를 반영하는데 이게 4개 영역 중에서 이렇게 2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인문 자연 계열이 2개 영역 등급 합이 5예요. 5. 2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리고 과탐은 하나를 반영하니까 결국 우리 뭐 하면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만 반영하면 돼. 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영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만약에 1등급을 맞는다면 나머지 한 과목은 4등급을 맞아도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는 거죠. 영어가 2등급을 맞으면 나머지 한 과목은 3등급을 맞으면 돼요. 국어를 3등급을 맞거나 수학을 3등급을 맞거나
또는 과학탐구나 또는 사회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3등급을 맞으면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고 수능 최저 충족하면 경쟁률 절반으로 떨어지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미충족에 따라서 경쟁률 하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4등 있다. 나는 예를 들어 4등이다. 근데 1등이야, 논술로는. 하지만 얘가 수능 최저를 미충족해. 그럼 탈락이에요, 탈락. 또 2등도 만약에 2등인데 수능 최저를 미충족으로 탈락이야. 3등도 탈락했다. 그럼 내가 1등이 되는 거죠.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면 논술고사의 성적과 무관하게 무조건 탈락이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장점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영역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개 영역만 하는 대학들은 어디 있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가 2개 영역 등급합이 5고요. 한국외대는 2개 영역 등급합이 4. 건국대학교도 2호. 동국대학교도 2호. 숙명여대도 2호. 세종대학교는 문과는 2호, 자연계는 2.6입니다. 숭실대학교 2호.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2.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1등급 맞으면 나머지는 그냥 6등급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한 개 영역만 반영해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한 개 영역만 3등급 맞으면 돼. 영어 3등급 맞으면 되는 거야. 수능 최저가. 그 다음에 덕성여대는 2.7.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에서 한 개 영역만 3등급만 맞으면 되고 다 모든 대학들이 탐구는 하나만 반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대학들이 유리한 거죠.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대학교,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2개의 영역 반영하는 학교. 영어 하나 물고 들어가니까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했었을 때 결국 우리가 정시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고 혹시라도 내년에 더 큰 대학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사전적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천대 같은 학교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가천대학교 같은 이러한 논술고사의 형태는 다른 대학과 좀 논술고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자연계는 수학만, 그 다음에 인문계는 인문사회계열의 논술이라고 한다면 가천대학교는 논술에서 무려 930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논술고사의 방법이 뭐냐면 논술 100%인데 인문계열은 국어에서 9문제, 수학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자연계는 국어에서 6문제, 수학에서 9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수학은 범위가 수학원, 수학2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만 3등급을 맞으면 된다. 그만큼 이런 점들이 유리하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원서를 쓸 때 학생부 종합만으로 6개를 쓴다. 이런 거는 원서 싸기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서를 쓰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어학특기자. 어학특기자 전형은 다르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 논술 이 3개를 섞어서 쓰게 돼요. 자, 학종으로 3개를 쓴다. 논술로 3개를 쓴다. 학생부 교과로 2개를 쓴다. 논술로 4개를 쓴다. 이런 식으로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을 중복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논술고사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10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이후 11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 진행하는 논술 수업들은 이미 이제 예약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연계열은 다음 주 7월 16일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업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10시부터 1시간, 3시까지 3시간씩 2번 매주 진행을 하고 이 수업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돼서 11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10명 이내에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논술 수업의 특징이 뭐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 논술을 간다. 그럼 국내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국내 학습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고 해외고 학생들은 사실 국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해외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1 과정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고 학생과 국내고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는 논술학원에 간다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이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쵸?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끼리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목표 대학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자연계도 화목 수업 진행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에 개강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7월 16일 날 오전에 10시에 개강을 하고 수업은 매주 화목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이렇게 그룹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요. 그룹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 현재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 줌을 이용해서 수업도 가능하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화상으로 가능하고요. 또 학원에 직접 오셔서 1대1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과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되고 또 외국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은 블로그, 유튜브 하단에 보면 카톡이나 위챗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